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5주차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대면 수업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아직까지도 진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어, 당초 5월 4일까지였는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기로 했었죠. 저희 수업이 지금 5월 4일에 해당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5월 6일부터 이론 수업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즉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해당되는 실습에 대해서는 즉 실습 과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습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실습이 아니면 즉 이런 어, 원격 수업으로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는 부득이하게 대면 수업을 통해서 물론 방역에 따른 매뉴얼에 맞추어서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수업을 또 진행을 이제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상수도, 상수, 하수 아시죠? 그 중간에 중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차장에 가면 그 세차할 때 사용되는 물이 있잖아요. 또 화장실에 이용이 되는 물 이런 것을 우리가 중수라고 합니다. 재활용에 관련되어 있는 물을 우리가 중수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상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 인체의 몇 프로? 전체 한 60에서 65%가 이 물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 동안 여러분들 한 2.5리터 정도 최소한 물을 마셔야만이 예, 나름대로 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뭐 물의 용도에 따라 가정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소화용수, 잡용수 이렇게 나눕니다. 물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 자정작용이죠. 물 자체도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석시킨다는 거 아시죠? 또 불순물들이 있을 때 물을 통해서 희석시키고 또 물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침전시키는 그죠?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살균 작용도 하게 되고 산화작용 또 균을 그죠? 잡아먹는 그죠? 그럼 식균 작용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의 중요성을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물이 우리 인간의 생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즉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약 60에서 65% 정도 아까 차지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10%만 그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20% 이상 상실되었을 때는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리적인 작용을 하느냐면 음식물을 소화하고 운반하고 흡수하고 그리고 찌꺼기 즉 노폐물들을 배설시키고 호흡과 순환, 체온 조절과 같은 이러한 여러 생리작용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성인의 경우는 한 2에서 한 2.5리터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인성 물과 관련된 부분은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요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되는 내용들이 이제 물에 있어서 오탁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 용어를 우리가 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물이 오염이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 오염이 되었다라는 말과 오탁 이 두 가지 부분은 좀 구별해서 사용해 달라라는 겁니다.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은 물에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해당되는 물이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어떤 해당되는 물에 농약이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어떤 폐수 같은 것들이 함유되었을 때는 우리가 오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폴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수인성 질병의 전염원이 되기도 하고요. 기생충 질병의 전염원, 또 유해물질의 오염원 및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또 보면 그 우동 그 강이나 호수에 보면 부영양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영양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부영양화 이러한 내용들. 부영양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강이나 호수 같은 데 수중 생태계의 영양 물질이 증가해서 이런 영양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영양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 조류들이 급속하게 그죠? 급속하게 증식하는 이런 현상을 조류들이 급속하게 증식하는 이런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강에 이런 강에 그죠? 이런 찌꺼기 같은 경우 그 유기물 같은 것들이 떠 있을 경우에 또는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바발도 되겠고요. 산업 폐수 특히 산업 폐수라든지 가축 배수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강에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을 때, 즉 오탁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여기에 많은 플랑크톤이 달라붙겠죠.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 정식이 되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플랑크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면요. 공장 폐수에 들어가 있는 질산염이라든지 인산염 같은 것들을 그죠? 굉장히 이 그 공장 폐수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플랑크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랑크톤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그 강이나 호수에 있는 뭐요? 이러한 산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하되겠죠.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든지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부영양의 어떤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지만 물의 어떤 작용은 어, 물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셀프 프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오염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물의 자정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용수의 수질 기준은 이제 여러분 책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질 검사. 역시 같이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질 검사를 했을 때 그의 지표로 되는 것이 바로 대장균의 수질 오염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확수라는 것이 있어요. 해당되는 어떤 그 물의 양에서 검수된 어떤 100ml당 즉 물의 어떤 100ml당 대장균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최학수가 되겠고요. 요구의 대장균 지수는 대장균은 검출한 최소 검수량의 역수로서 우리가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가시지 않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50ml 어떤 물 속에서 처음 대장균을 우리가 검출했다 그러면 대장균 지수 여기서 말하는 대장균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50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0.02라고 하는 것이 대장균 지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균을 검출한 벌써 대장균을 검출한 최소 검수는 여기서 50ml잖아요. 그것의 역수로 계산하는 것을 대장균 우리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이 검출됐다라는 그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 대장균의 검출은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라는 것은 이 분변 오염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생물학적 오염의 지표로 사용이 되고 또 다른 병원성균에 비해서 이 대장균은 저항력이 셉니다. 그리고 또한 검출 방법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급 과정인데 이것도 한 번씩 중요하니까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공급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원지 같은데 원수가 있고 원수에서 원수가 있고 어떻게 말하실까요? 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수장이 있어요. 원수를 정수장으로 뭐 해동 정수장이라든지 뭐 함영 정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곳에 또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가정으로 상수도가 공급이 되겠죠. 상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원지 뭐 성지곡 수원지라든 수원지도 있죠. 수원지에서 물을 땡기죠. 물을 땡기는데 요 연결되는 이 관을 뭐라 도수로라고 그럽니다. 도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에서 정수장으로 물을 그죠 끌어다가 도수로를 통해서 정수장으로 옮겨오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다 해당되는 물을 정수시켜서 배수지로 송수로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되어지고 또 배수지에서 가정으로는 이 배수로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이런 배수로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으로 전달되고 가정에서는 급수관을 통해서 수도를 어떻게 해요? 공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먼저 보시면 상수도 공급 과정. 아까 이야기했던 수원지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정수장에 해당되는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수돗물이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정수 과정을 다 거쳐서 송수로를 거쳐서 배수지에 공급이 되고 역시 배수로를 따라서 가정까지 공급이 되어서 가정에서는 급수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수도나 정수 방법은 물론 스스로 자정작용을 갖고 있지만 인공적으로 정수하는 방법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침전 방법이 있고 여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소독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해당되는 물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부수물들 좋지 않는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물 밑으로 깔아앉히는 것이죠. 그게 침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완속 침전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침전, 유속을 느리게 하거나 이렇게 정지시켰을 때 거기에 있는 침전물들이, 즉 부속물들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품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강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그죠, 한 곳에 쭉 모읍니다. 떠 있는 것을 모으게 되면 무게가 나가서 밑으로 쭉 떨어지겠죠. 즉 응집제, 모으는 응집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약품 침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플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플락을 형성을 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죠,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약품 침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필트레이션, 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그 정수장에 보시게 되면 침전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여과시키는데, 침전을 시키는 데는 1층에 있어요. 1층에서 다시 지하로 옮겨지면서 요게 마치 흙이 막 그 모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이 여과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화분에 보면 물을 부으면 그 모래에 의해서 밑에 쭉 다 걸러져서 밑에 마지막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완속사 여과법입니다. 그래서 4층 그 모래를 통해 원수를 천천히 침투시켜 유화시켜서 여과시키는 그런 방법이 완속사 여과법이다. 그래서 부유물질은 어느 정도 다 제거가 됩니다. 또 급속사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여가법 같은 경우에 완속사, 급속사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침전법에서 완속사는 보통 침전법을 사용하고, 그죠? 급속사는 약품 침전법을 사용한다. 사면대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모래층을 통해서 여과를 시키는 것이고, 용루 세척은 용루에서 쫙 위로 당겨서 깨끗하게 세척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한번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었을 건데, 어, 정수법으로서, 그죠, 정수법으로서 우리가 이용되는 것, 즉 인공정수법으로서 이용되는 것, 첫 번째가 뭐였었죠? 침전, 가라앉히는 것이죠. 그래서 침전, 일반적으로 물을 정지시켜 완속 또는 정지시켜서 어떻게 해요? 찌꺼기를 물 밑으로 가라앉히는 것이죠. 또는 약품을 사용해서 플락을 형성해서 가라앉히는 것을 우리가 침전법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과는 뭡니까? 모래층을 통해서 밑으로 쭉 해서 여과시키든지, 또 약품을 통해서 여과시키는 그러한 인공 정수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과, 그죠? 여과가 있었죠. 그다음 하나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소독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물을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고 유해 물질과 유해화학 물질들을 제거시켜서 더 이상 독소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무엇을 한다? 소독을 한다. 주로 사용되는 소독제는 포백분이라든지 가망가성 칼륨, 염소, 주로 이 수도물 같은 경우는 염소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염소 소독을 주로 많이 한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소독의 경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다? 염소 소독법이다. 염소 소독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소독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 소독을 했을 때 그 남아있는 염소에 대한 잔류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 소독법을 이용을 한다. 또한 염소 소독법은 조작이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상수의 경우에는 주로 에카 염소를 주로 사용한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연속점 염소 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연속점 이상 염소량을 주입해서 이 남아있는 유리 잔류 염소가 검출되지 않도록 염소를 주입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염소의 유기량이 됩니다. 그래서 0, 5 ppm, 10 ppm, 15 ppm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증가하다가 특정한 부분에 극대점이 오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 가장 작은 이 Q점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불연속이라는 거, 불용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리 염소를 많이 주입하더라도 어떤 특정 부분에 갔을 때는요, 이렇게 불연속점이, 즉 극소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이상 극소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염소를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불연속점 염소 처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 많은 주입 연소량 하더라도 요 지점에 왔을 때는 최저 점이 이르기 때문에 요거 이상으로 염소량을 주입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연속점 염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Q라고 하는 요 점이 극소점 또는 불연속점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류염소, 염소를 주입하였을 때 수중에 유기물이라든지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산화 반응으로 소비되고 남아있는 염소를 우리가 잔류염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잔류염소 같은 경우가 왜 필요하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아직 이 상수관과 하수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요 밑으로 쭉 가는데 그 윗부분을 교차해 가지고 또 하수관이 이렇게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수도를 통해서 이 하수관이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상수관도 부식이 되겠죠. 그 부분이 부식되었을 때 이 물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먹는 상수관에 하수도의 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소독해 줄 수 있도록 잔류 염소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극소점, 즉 불연속점 이상으로 해서 염소량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불연속점 염소철입니다. 그다음에 부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에 소독된 물은 세균의 거의 0에 가깝게 감소되어야 되는데 염소가 처리된 이후에도 계속 그 균이 재차 정식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부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소독하는 이유는 뭐죠?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염소를 통해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세균이 다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부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정수장의 그런 모습입니다. 물이 이제 수원지 원수를 통해서 정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침사지, 그다음에 약품 투입실, 침전지. 아까 침전지 제가 이야기했었죠. 정제식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 찌꺼기가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지하로 쭉 가게 되면은 물로 그죠? 여과시키고 난 다음에 염소로 살균 소독을 시키고 배수지를 통해서 각각 가정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수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해서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씩 잘 보셔야만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요 수원지죠. 수원지에 있는 어떤 물들이 이 송수로를 통해서 정수장으로 우리가 옮기게 됩니다. 침사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묻어 있던 흙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을 스스로 이렇게 가라앉히는, 즉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이러한 물 찌꺼기들은 침사지를 통해서 가라앉게 되고요. 그다음 오존 처리, 뭐 기본적인 전 오존 처리를 하고
뭐 이게 여과지라든지 침전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를 하고 배수지에서 다시 여러분들 가정 급수지로서 가게 된다라는 사항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수도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